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방향이 맞았어도 너무 속도에 급한 마음을 넣으면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가져갈 것들과 길게 가져갈 것들을 따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충격을 받았을 때 지금 요번에 이런 그 쇼크가 오고 폭락이 와서 우리 멘탈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 상황을 정말 힘들지만 좀 정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안 그럴 수는 없는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변동성이 앞으로 더 증가될 텐데 이런 국면이 왔을 때 또 이 힘든 때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각각 가져가야 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같은 이런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도 필요하지만 10년, 20년에 목적을 달성한 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에 투자하는 방법과 지금 1년, 2년 자산 배분으로 대응하는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에 대응하는 투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걸 한 주머니에 섞어놓고 흔들어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주머니가 달라야 하고 이 두 개를 운영하는 규칙과 방법은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빠르게 장기적인 주머니들 10년, 20년씩 혹은 5년 이상, 10년 이상 가는 자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 성장은 희소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건 뭐가 말해주느냐? 금리가 말해줘요. 뭐가 앞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해 왔는데 이게 무슨 표냐면 연준이 경기가 나빠져서 돈을 풀었다가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금리를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었냐를 보여주는 건데 계속해서 그 꼭대기는 낮아지고 있어요. 왜 다시 금리를 올릴 때는 지난번만큼 올리지 못하는가? 성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0년 국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저렇게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14%, 20%, 미국 금리 20%를 받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금리 15%, 20%? 여기 봤을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면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장주 대비 가치주는 2010년 기술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길게 보면 언제나 성장주가 우세했어요. 언제나 성장주가 많이 오릅니다. 언제나 성장주가 대폭 올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가치주가 1년씩 올라가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길게 투자하는 거라면 긴 흐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1년 투자하는 거라면 올해 1년에 가치주가 올라오느냐 성장주가 올라오냐를 봐야 하는 거죠. 왜? 결과가 1년 만에 나오니까. 1년씩 가치주가 올라올 때는 가치주를 반영해야 하겠죠. 하지만 장기 자금 운영하는데 가치주 위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길게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년 수익률은 에너지 뭐 이런 가치주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금융 3년만 가도 계속 옆으로 갔어. 지금 높은 수익률이 그냥 3년 수익률이 같아 그냥. 하지만 기술주 성장주들은 어때?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가 막 나 있는데 3년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아크, 캐시우드 얘기하잖아요. 캐시우드가 정말 거국적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있죠. 요즘 누구나 아마 툭툭 쳐요. 그렇죠? 뭐라고 자꾸 하고 막 비웃고 심지어는 아크가 투자하는 거를 반대로 투자해서 수익 내는 ETF도 3개나 나왔어요. 그죠? 치욕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벅셔, 워렌 버핏이 캐시우드보다 대단한 이유 막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 벅셔 해서웨이의 43%가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벅셔도 옛날 스타일은 아닌 거죠. 제가 캐시우드 얘기 왜 꺼냈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캐시우드의 아크는 작년에 60% 이상 빠졌어요. 1년 수익률이. 그런데 5년 수익률로 하면 여전히 연수익률이 25% 이상 됩니다. 5년 수익률로 하면. 1년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60%가 넘지만 5년 수익률은 연수익률 26%에 달합니다. 무슨 얘기냐? 길게 움직이는 포트 안에서는 성장주의 우세성이 훨씬 더 뚜렷한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럴까? 저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의 시대는 2010년에 시작됐지만 이제 10년이 갔고 앞으로 최소한 30년씩. 기존의 기술의 시대는 1920년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50년간 계속됐다. 그때 발명된 기술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해왔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머니에는 성장주 관련된 투자해야 한다. 보시면 2021년도부터는 가치주가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와 있죠. 저런 해에는 짧은 주머니에서는 가치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어때요? 여전히 성장주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강의한 거에서 제가 그 카피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주는 어떠냐? 어떻게 돼요? 위험은 적어지고 성과는 높아지는 게 어떨 때 나타나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면 리스크 관련된 프리미엄 관련해서 성장주는 덜 위험하면서 성과는 점점 더 나는 상태로 가게 돼요. 시간이 가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장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냥 하면 되냐?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스코는 2000년대 IT 버블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했었습니다. 왜? 네트워크 시대가 될 거다. 인터넷 시대니까. 네트워크가 최고다. 시스코는 최고의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거 보이시죠? 2000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부터 보세요. 2010년까지는 두 개가 같이 가죠. 2010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모양? 기하급수곡선. 시스코는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시스코는 여전히 존재하는 기술 기업이에요. 이게 성장주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성장주라고 다 똑같은 성과를 주지 않는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의 차이는 뭐냐? 시스코를 투자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모스는 맨날 기술주 성장주 얘기하는데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스코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게 해줘야 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건 저희가 2017년도 10월 말에 이 자문사 오픈했습니다. 2017년 11월 1일에 저희 첫 고객이 이 ETF를 매수하셨어요. 그 매수하신 고객들의 성적을 그냥 한번 오늘 평가해 봤습니다. 근데 어떠냐? 2017년 11월 1일 날 사들인 ETF는 엄청 잘 나갔어요. 2018년 1월 달에 2017년 1년 내내 들어왔던 돈이 1월 한 달 동안 들어왔어요. 제가 투자했던 ETF에. 그러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대로 맞췄다. 2018년 2월부터 폭락하더니 장이 보세요.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2018년도 하락장입니다. 이게 앞부분, 뒷부분. 2018년은 정말 비운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샀던 SKYY, BOTG, QQQ, LIT 그대로예요. 저 그대로 2018년도 1월 30일에는 한 달 만에 거의 두 달 만에 12%씩 올랐어요. 그런데 2019년 1월 30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2%.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그 모양이에요. 막 꺾이죠? 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 1월 30일에는 그나마 금리 내리고 제가 말했죠. 제롬 파월이 갑자기 변심해서 금리 내리고 주가가 좋았어요.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했는데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왔죠. 진짜 또 박살났죠. 하지만 코로나 때는 커브가 다르게 다시 올라가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올라온 거네. 그런데 코로나 때 왜 기술주들이 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저렇게 오르리라고 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라가서 4개 종목을 들고 있었을 때
2022년 1월 31일이니까 치사하게 빠진 거 뺐네 안 하려고 올해 빠진 거 다 넣습니다. 다 넣어서 4개 했을 때 93%예요. 어떤 놈은 139%. 여전히 어떤 놈은 4년이 됐는데도 2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뭐냐. 그대로 들고 있었을 때도 이 정도 수익이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장기, 10년 뭐 이렇게 투자할 때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너무 강하게 중심에 잡으면 그러니까 이런 긴 투자에서는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 사실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시장에서 나가 있지 않는 거. 제가 저희 고객들에게 영상을 보내면서 이번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팔지 않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다. 나가지 않는 거. 근데 누가 나가고 싶나요?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1월 기준으로 이렇게 웬만한 기술주들은 다 저희가 유망하게 보는 것들조차도 20% 사실 개별 ETF들은 더 빠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업체이기도 해요. 얘는 시킹 알파라는 데서 조사해 봤더니 애널리스트 32명 중에 스트롱 바이, 무조건 사라가 21명입니다. 그리고 스트롱 셀, 매도 의견은 1명밖에 없어요. 보유 2명, 나머지 다 매수예요. 엄청난 스트롱 바이가 저렇게 강력한, 그리고 지금 가격 177불인데 하이는 350불까지 봐요. 이런 기업은 정말 대단한 강력한 추천을 받는데 주가가 어떠냐? 이 상태. 고점에서 거의 45%, 5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왜 얘를 이렇게 스트롱 바이 추천하고 있는지 이상한 일인 거죠. 지금 이런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그럼 저 위에 옆으로 가는 건 뭐예요? 나스닥 100이요. 나스닥 100은 거의 뭐 담담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저렇게 폭락을 한 상황이라는 거. 제가 말하면 믿지 않을까 봐 애널리스트, 유명한 사람들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현재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잘못됐든지. 그런 면에서 투자는 이 방향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받은 것 중에 팔란티어, 핀터레스트, 로쿠, 뭐 지금 줌 비디오, 뭐 대폭 막 50%, 60% 하락한 걸 쭉 나래비 세우면 막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놀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서학개미들이 성적이 어떤지를 조사한 거, 이 자료를 봤는데 뭘 샀나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나스닥을 사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면 반도체를 사고, 그 다음에 팡 이노베이션 이러면 혁신주를 사고, 테크놀로지를 사고, 다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율이 정말 심각하게 높아요. 40%, 50%, 막 60%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좋은 걸 샀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뭐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3배 레버리지들이에요. 나스닥 100도 3배짜리,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3배짜리, 팡도 3배짜리, 3배짜리들을 산 거예요.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한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반도체도 맞고 나스닥도 맞고 방향이 다 맞았지만 너무 어차피 좋게 봐서 사는 건데 3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무슨 이런 어떤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거래요. 이런 내용들이면 주로 주식으로 1억 벌었다가 1억 손실. 장투할 생각인데 주식 잘 안 되네요. 생각 안 하는 게 덜 억울한 거다.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 속병 더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년 월급 정도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1억 넘게 손실 정신과 다녀요. 남편과 비자금 주식 투자했는데 뭐 마이너스 50% 예, 강제 존버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달아놨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똑바른 걸 샀어도 레버리지를 사는 거는 좋은 것 같지만 지금처럼 급락하면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강제 청산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일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10년 주머니 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제 청산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게 그런 상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멘탈이 견디지 못해요. 이게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1억을 넣었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장이 반등 나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빨리 갈 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빨리 갈 쪽이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막 가치주 막 이렇게. 에너지 이미 어느 정도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풀어진다면 떨어진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해결된다면 반대가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가 장기적으로 폭등하지 않을 거다. 길게 봐서 긴축이 심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그럴 때 과연 그럼 그 앞에도 올랐던 놈들이 오르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딛고 팔아서 사놓은 게 또 다시 장이 풀어질 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고 강제 손실 청산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방향이 맞았어도 너무 속도에 급한 마음을 넣으면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가져갈 것들과 길게 가져갈 것들을 따로 가져가야 된다. 길게 가져갈 것들은 심지어 보유해도 되는 거고 저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넣었지만 기술주들이 점점점 세분화돼요. SKYY를 팔아서 40% 갖고 있던 걸 10%씩 팔아가지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로 이렇게 늘려왔죠. 이런 어떤 투자들도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기만 한다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릴 거고요. 짧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자금들은 묵혀서 길게 성과를 내야만 달성되는 자금들이라는 거죠. 저는 증권사에서 주식 브로커 일을 오래 했어요. 체험 기술을 17만 원에 사서 28만 원에 팔고 고객분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었던 기억도 있고 현대자동차 그 모비스를 계속 사서 모아서 거의 20억 가까이 샀는데 고객이 막 욕하고 나한테서 계좌를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비스가 4배 올랐습니다. 그 사람 팔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 주식 브로커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를 이 주식이 간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서 모았더니 고객한테 맞을 뻔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오늘 이미지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주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잘 모를 것 같지만 저 강의 다녔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주식 브로커 출신이고 종목 분석하고 하는 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강의든 아니면 뭘 했든 외부에서 제가 누군가를 부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제가 고액자산가와 일을 했던 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부자를 유지시켜 드리는 일을 했어요. 부자를 만들어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였던 분이 그냥 계속 부자가 되게 해드렸어요. 부자인 채로 있게 해드린 거죠. 그분들은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은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부자들 다 회사 주가가 올라서 주식 부자들이에요.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좋은 목표인데 그래도 그거 말고 최소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자금은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게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면
주식 투자로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보다는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 자금을 만드는 거에는 간접 투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못해서 지금까지 주식 설명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PB들은 다 알아요.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그걸 알아요. 근데 왜 할까요? 왜냐하면 PB는 사고 팔아야 수수료가 나와야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고액자산가는 사고 팔아서 세네 군데 거래하면 한두 군데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손해를 봐도 한두 군데가 세게 올라간 걸로 서로 커버 쳐서 남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아닌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주식에 그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넣어서 하기에는 인생 자금의 생각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기와 같은 이 국면이 왔는데, 이 위기와 같은 국면에 제가 설명을 하고 드렸던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길게 보면 이런 변동성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변동성이 우리의 목적이 다른 자금을 위해서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짧은 자금들, 1년 만에 찾아야 되는 자금들, 그런 자금들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1년이면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자산 배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어가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 10년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편입하는 그 자산들에 대한 양이나 비율을 바꿔야 되고 대상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에 신경 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열심히 유튜브 보는 건 너무 좋지만, 사실 지금은 자칫하면 너무 공포 국면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이제 주식 사고 파는 거에 종목에 너무너무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절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길게 보고 할 것들과 지금 1년 내에 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게 좋겠고,